전주 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너무 기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은 지금 극한 시사는요 일요일 낮에 방송이 되지만 금요일 낮에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야당 대표 대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 너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전 약간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 지금 막 좋아서 날뛰고 싶은데. 아 진짜요? 나만 이상한가 봐. 느낌이 어때요? 아니 윤석열 씨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온갖 이런 비리와 사건에 연루된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야당 대표가 됐다는 게 네. 모함이고 음해라잖아요. 왜 그걸 의심하세요? 아니 그럼 그걸 찍는 사람도 그렇게 믿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다 때려잡겠다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네. 그냥 때려잡겠다는 선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겠다. 그럼 국민은 사람이 아니고 아까 얘기 듣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어법인 거죠? 제가 얘기할게요. 네. 국민을 사람으로 안 봐요. 뭘로 봐? 그거를 실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개돼지 뽑은 거 아니야? 너무 이 충격적. 본인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않아요? 예? 저는요. 진보 유튜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윤석열 씨 대통령 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막히 채널을? 이제 다 막히는 거야. 이제 다 죽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세무조사 한번 세게 들어가 봐야 정신이 확 들지 이제. 세무조사 들어올 것도 별로 없겠지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네. 아마 진짜 제 사돈의 팔축까지도 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닙니다만 저들은 저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늘어나는 거죠. 네. 전투력이 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요? 구독자가 는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전 그럴 일시는 거 좀 없는데. 고달프지만 일시는 좀 고달프지만 채널의 성장에 또 도움이 되겠다. 어렵네요. 이 정치. 광고는 안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지. 일단 광고는 들어오기 힘들고.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네. 2012년?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대학로에 있는 벙커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커피 납품하시는 분들도 털렸어요. 세무조사. 거기 낙검수 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대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갔던 식당도 털렸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고 소름 돋았어.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어떡해요?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방송 계약 언제까지 하셨어요? 계약 이 방송이요? 어. 계약 그런 그래요? 거 안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 마음을 먹으려면 저 지금 먹어야 김영미 돼. TV도 나가거든요. 그건 뭐 빼박이지. 너무 다 죽어. 김용민까지 나가. 네. 큰일 났다. 하지만 지금부터 남편한테 네. 주변 정리 잘하고 이민 준비해야 되나요? 뭐 있나 잘 살펴보라고 하고 네. 지금 그만둬도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 네, 제가 볼 때는 리스트 쫙 뽑으면서 지금 저기 연수원 가 계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 한모 검사라고. 네. 그분이 이제 자리 털고 이제 저기 다시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와. 자, 저는 이렇게 웃습니다만 대박 사건. 이제부터 시작될 4개월간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진짜 끔찍합니다. 어떡해요? 성형님은 더 할 텐데요. 아니요, 뭐 크게 뭐. 예. 저는 홍준표 이제 최근에 한 2, 3일 정도의 민심을 봅시다. 네.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네, 꽤 있었어요.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이제 엄청 받았어요. 네. 이게 다 뭐냐?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됐으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 그리고 이건 어쨌거나 지금 민주진영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척했던 20, 30대들 특히나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저 민주당 저것들이 내 인생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오해든 사실이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홍준표가 돼야 된다는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 홍준표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이겼다라면 지금 여론조사는 10%를 넘게 이겼어요. 아니 이런 지형에서 여론조사를 10%를 이긴다는 건 홍준표가 엄청난 저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대신 당원 투표에서 이제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래서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승리했으면 민심이 저는 분출을 하는 소위 말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진짜로 생겼을 거라고 진짜 보거든요. 셀 뻔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상대하기 버거운 후보가 됐었을 거라고 진짜요? 예,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만만하거나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가 치솟아 오르는 그 에너지가 지금 한 템포 죽었다는 것이 예,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천만다행이다. 네.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언론이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라는 이 거의 단독 플레이어가 10%가 넘는 여론조사를 이겼다. 이게 이제 민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에서 10%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게 이겼는데 네. 지금 7.35% 차이로 6.35% 차이로 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가 그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16% 이상의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자,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그 당원. 결과는 받았는데 환산이 안 된 거라 그냥 불러드리면 그 윤석열이 선거인단에서 21만 34표를 얻었고요. 홍준표 후보가 12만 6,519표를 얻었어요. 21만 대 12만 6천.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네.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겨우 뒤집은 거죠. 와,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심리는 뭘까요, 형님? 모르겠지. 아니야. 그건 전 정확히 알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문 앞에 어. 쇠몽둥이가 있어요. 네. 쇠몽둥이가 있고 문을 딱 열면 아. 저 밖에 민주당 인사, 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다 묶여 있어요. 음. 그럼 이 쇠몽둥이를 들고 저 머리를 칠 용기가 있는 사람 누구냐를 뽑은 거예요. 잔인하게. 그렇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수를 하고 과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털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당과 모든 것을 대립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임기 2024년 4월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할 수가 없거든요. 홍준표라면 연정을 한다. 그리고 홍준표라면 협치를 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DJP 연합에 이런 거 하겠다. 근데 지금 그것으로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는 거지. 박근혜가 당했던 것처럼. 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잔인하게 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구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유는 없어요. 에? 뭐냐면 윤석열이라면 이유를 만들 수 있겠지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상 처음이에요. 전 정권의 대통령을 대놓고 보복을 한 사람은. 근데 윤석열은 그 이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인가? 라는 측면에서 전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근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근데 주변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형, 저는 우리 층, 그리고 우리 아이층, 거기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세대들이 만나지 압도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저는 뭐 어떡해요? 제 친인척들은 다예요. 아, 윤석열 씨일까요? 네. 왜 그러면 강남 목동권에 살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거든. 저기 장군 집안이나 강남 쪽은 다 윤석열 씨예요? 홍준표보다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진 않아요. 내가 가진 걸 자꾸 더 달라고 하니 화가 나는 심리는 이해를 해서 그거 지지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홍준표가 아니고 윤석열이다. 홍준표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속에 그렇다.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정말 진짜 쇠몽둥이로 때리고 싶은 그 분노가 있나? 좀 안 좋은 마음들이 표출된 게 아닌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원래 유인원에서 발전한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네. 이 호모사피엔스 인종이 가족을 사랑할수록 다른 집단에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어로 표현되면 이게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격하고 싶은 상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보고 원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가도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다른 민족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배척하는 인간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원숭이면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폭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우리에게서 뭘로 드러나느냐? 예를 들면 그게 저들의 말로는 홍어예요. 전라도 사람은 죽일 수 없지만 홍어는 죽일 수 있어요. 홍어 엊그제도 먹었는데. 예. 그리고 홍어가 비하하는 그런 거예요? 일베들이 만든 건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안 쓰면 되는데. 아니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들은 또 뭐라 그러냐? 똥파리, 기레기 이런 말들 쓰잖아요. 똥파리, 예. 기레기. 파리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파리는 박멸할 수 있단 말이야. 김성애를 박멸하자 이렇게 말은 못 해요. 그러니까 똥파리를 박멸하자라고 해서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굉장히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진영이 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진영 간의 격한 대립이 지금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 격한 대립에서 가장 격하게 대립할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이다. 전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 고발 사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그죠, 형님? 거의 없던 일처럼. 그런데 이제 그건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네.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공수처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뭐 이러저러 변호사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검사하다 공수처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공수처가 없어지면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못 돌아가요? 무직이 되는 아니, 검사로 돌아가고 검사는 퇴직하고 나왔으니까 변호사로 가야겠지. 퇴직하고 나와야 되는 거구나. 전관이라는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검사 채용을 공채를 통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자 그렇지. 검사 잡으려고 공수처 간 사람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호사가 되면 검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더 악랄하게. 내가 하겠지. 형사 사건인데 공수처 출신 변호사한테 가겠어요? 검사들이 어떻게 할지가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 자체.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공수처는 이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사활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윤석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문제는 되게 어려워짐이 있을 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계속 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여기다 윤석열 보낸 손준성 받은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손준성이 이거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다. 고발 사주 관련된 실체는 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과 연결고리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명운을 걸고 하겠죠. 공수처는 지금 되게 막 허점이 많아 보이는 대로 막 낙인이 찍혀버렸으니까 열심히 할 건데 중요한 건 언론이에요. 언론이 만약에 윤석열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고발 사주 알고 보니 큰일이 자꾸 키워가려고 하면 언론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과대 수사한다? 이거 정치행위 한다 그럴 거예요. 윤석열 떨어뜨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공작한다. 그걸로 몰아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 하나 압수수색하려고 하면은 드디어 정권이 나서갖고 탄압하기 시작한다. 이거 정권의 공작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언론들이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는 거 상상만 해도 그 언론과 검찰과 이제 윤석열이 이제 엄청난 힘을 몰아가지고 엄청난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제 볼만한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와. 이명박 곱하기 3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리스트 한 몇만 명 뽑아가지고 아마 그 주변까지 초토화를 시키지 않을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자, 강성범 씨의 주장이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게 우리 뭐 고발사주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발사주의 담당자가 누굽니까? 손준성이죠. 손준성이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대검? 직책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사정보 정책관. 네. 거기야?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네. 그냥 너무 어렵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을 했는데 네. 이게 옛날엔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불리던 자리예요. 네. 근데 정신줄 놓지 마. 네네. 이름을 왜 그렇게 정했느냐? 범죄정보 줄여서 범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에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는 호위무사들을 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정수석.
민정, 범정 비슷하잖아요. 네. 대통령, 민정, 검찰총장, 범정 이런 구조거든요. 범정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요. 네. 여기에 옛날에 가장 유명한 범정이 누가 있었냐면 우병우. 많이 들어봤는데. 예, 박근혜 때 한참 했던 잘 나가던 우병우가 있었고 우병우가 범정을 할 때 이 밑에 1기획관, 2기획관이 있습니다. 1기획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고 어머나. 2기획관은 기업체와 정치인들의 첩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어요. 여기 2기획관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우병우 밑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네. 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검사 중에. 검사? 내가 누구라 했지? 아는 사람 딱 몇 명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검사 누가 있지? 김기춘. 아니 김기춘 나이가 많잖아. 최근 사람 한 번. 손준성. 나도 몰라. 손준성. 아니요. 김욱. 더 유명한 사람. 훨씬 유명한 사람. 우병우가 우병우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 그때. 우병우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우병우가 부하로 키우면서 윤석열! 그렇죠. 우병우가 부하로 키우면서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 담당관을 시켰다는 것은 이 담당관 자리는 바로 정치권과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총책임자였거든요. 와. 이번에 판사 사찰 문건도 그다음 고발 사주도 다 이 담당관이라 뭔가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본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성모 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정보를 쫙 수집해서 와. 그다음에 그림이 여러분들 그려지시는 정보왕.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권력이죠. 내가 볼 때 그 싹을 다 네. 잘라버리고 네. 내가 볼 때는 네. 이거 왜 더 가려? 아니 얼굴이 반쪽으로 나눠져가지고 보여가지고. 내 얼굴 제대로 보고 네, 싶어서.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난 나하고도 이렇게 차단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나 지금 상처받을 뻔했어. 지금부터 거리두기. 어? 그런 거였어? 알았어. 다음 여기 거리두기. 색깔을 칠해놓게. 나중에 잡혀가면 얼굴 못 보고 했다 그래. 네네. 예. 근데 네.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나 지금 저기 멘탈 무너졌네. 자, 다른 사람들도 나 이렇게 피할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윤석열이 이제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공포 정치를 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죠. 와, 더 힘써 주세요. 지금 30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만 구독하셔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든 안 되게 막아야죠. 예. 본인이나 빨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아니 왜 중립적에다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나는 됐어? 매부쇼 나가지, 김용민 TV 나가지, 강성범 TV 나가지, 이재명 TV에도 나갔지. 어쩌다 보니까 다 그쪽이야. 아니 매부쇼는 그쪽이 아니지 왜 그래요? 매부쇼까지 거기로 보내. 매부쇼도 약간 느낌이 그래요. 본인이 진보로 커밍아웃하다 생각을 해요. 네. 어?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분발하시라고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우리가 진짜. 대통령 선거를. 저기 아버지한테도 조사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아빠랑 민주시민이라면서요.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세뇌 교육을 시켜야겠어. 지금부터 투표를 1번이죠? 그러면 이재명 그렇죠, 씨가. 1번이죠. 무조건 그냥 묻고 따지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지만 그래요? 이제 이거죠. 저거는 이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면 승부하고 뭐 정책 대결하고 막 이렇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된 거예요. 이기긴 쉬워졌지만 지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다 죽어. 예? 전문 용어로 그게 캐삭방이라고 하죠. 그게 뭐야? 캐삭방. 예. 캐삭방. 그때 얘기했잖아. 캐삭방. 캐릭터? 캐릭터 삭제? 캐릭터 삭제를 걸고 하는 거야. 어. 내가 너한테 지면 나 아무것도 안 할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둘이 내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둘이 내기를 하는데 제일 크게 하면 뭘 거냐? 채널 폐쇄를 놓고 거는 거지. 그렇지. 문 닫는 걸로? 그야말로 윤석열이 되면 이 사무실 닫아야 돼. 나 닫고 진짜 상하를 걸고 하셔야겠네, 지금. 남해나 독도 근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라이브나 툭툭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베트남 가서 해야지. 지금. 왜 국내에서 하려고 그래? 안 돼, 지금. 나 그 생각도 했는데 이 생각도 했다. 정보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그 있어. 생각도 들더라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야. 네. 농담으로 했지만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난리 뭐랄까요. 났네요. 이젠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죽기 아니면. 시간이 시작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정되기 전 한 이틀 정도 편안하게 있었는데 막상 딱 그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결정되고 나니까. 네. 예. 형님도 본인 채널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전 뭐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를 추구하는 오정TV는 항상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신 14만 5천이에요. 근데 저희 곧 3만이에요. 오. 그래도 저기 형님 광고는 잘 들어옵니까? 뭐 최근에 얘기가 들어와서요. 성사됐어요? 예,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역시. 거기는 윤석열이도 계속 할 때예요. 그 광고 2개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이 두 제품은 그야말로 윤석열 할아버지가 돼도 자기 회사가 망해도 네. 광고를 넣어주실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뜨거운 민주시민이거든요. 통화해보셔서 알죠, 형님? 저는 문자만 주고받았고요. 문자만. 예. 형님은 아직 통화급이 안 되셨구나. 저는 뭐 그냥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요 상품 저기 바디워시 있잖아요. 네. 바디워시를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여기서 특히나 방송범 TV 출연하면서 주신 걸 집에 가져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진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제가 이 차를 마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를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광고 하나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써봤는데 조금 못하겠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하기로 했어요. 광고도 네. 거절하는 남자. 멋있어. 대박. 뭐 그래서 제가 오른 게 대단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린 하여튼 다 아는데. 약간 주저하게 되지 않는 그랬는데 이 힐로소피 같은 경우는 제가 바디워시를 매일 쓰니까 직접 써보니까 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바디워시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외국도 그렇고 국내 출장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없을 때는 모텔에서 자고 조금 될 때는 조금 좋은 호텔로 가고 이러는데 조금 좋은 호텔 가면 이제 어메니티 이렇게 잘 그쵸. 구성해 놓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머리 감고 한 번 바디워시 쓰는데 약간 비싼 거 있는 데들이 있어요. 맞아. 가서 보면 거기에서 어떤 그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향이 있거든요. 있어. 그러니까 이 장미 모텔에서 나오는 막 이런 샴푸 막 이런 거 말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라고 정청래 의원이랑 같이 지방 출장을 가면요 5만 원 이상을 못 써요. 지방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정청래 의원이 바닥이 뜨뜻한 모텔이 좋다고 그냥 항상 모텔을 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긴 가면 이제 그런 샴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그 냄새 막 그 로즈 무슨 향인지 막 이런데 요거는 정말 딱 호텔 어메니티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품이 있는 향이 아로마 나서 향. 네. 굉장히 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디 로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써보니까 내가 되게 잘 맞아서 좋기 때문에 권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더라고요. 진짜. 형님이 설명 다 해주셨네. 예, 그겁니다. 여기가 비건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같은 거 쓰지 않고 식물성으로만 했고 이 용기도 되게 까끌까끌하고 예쁜데요. 이 또 용기 자체도 친환경으로 생분해 그냥 자연 분해되는 거 그걸로 쓰셨고 말씀하셨듯이 향 자체가 요거 맡아보면 그거 내 인생 제일 돈 많이 들여서 여행 갔을 때 호텔 어메니티에 있던 그거 그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3+1 3개 사시면 하나를 보너스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에 그러니까 3+1으로 사시면 12,000원? 13,000원 정도 요거 하나에. 네, 너무 합리적이다. 굉장히 이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시다시피 힐로소피 차도 그렇고 이것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이 세트도 박리담회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는 게 많지 않아요. 진짜 제가 그때 술 취했을 때 들어봤거든요. 술 취했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들 사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무조건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돌인데 이 제품을 써요. 써도 돼요. 비교를 해봤는데 되게 다양한 특히 저는 이런 바르는 거는 좀 좋은 거를 쓰기 때문에 근데 저희 돌 애한테 썼는데도 아무 트러블이 안 날 정도로 순하고 성분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네. 믿고 쓰셔도 됩니다. 두 분이 이렇게 광고를 잘해주시니 내가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이게 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 시설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 진짜 대표님 민주시민이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민주시민을 위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분은 끝까지 광고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도 좀 함께 도와주시고 혼쭐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와 로션 2종 세트입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갈게요. 이 제품 아시죠? 네. 휴닉. 저희 강성범 TV에 1호 광고 저 주셨어요. 오늘도 마시고 왔어요. 네. 휴닉. 너무 맛있죠. 견과류가 보통 우리가 먹는 다른 제품, 다른 회사 제품의 4배가 들어간데 이걸 맷돌 방식으로 곱게 갈아가지고 넣었어요. 이 제품도 역시 합성 첨가제 있죠. 유화제라든지 합성 색소라든지 맛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이게 뭐 감미료 이런 것들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엄청 맛있게 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캐슈넛, 호두, 대추야자, 마카다미아, 피칸, 크랜베리 요걸 갖다가 넣고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잘 흔들어서 드셔야 돼요. 그 합성 맞아. 첨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아까워요. 안 흔들면은. 밑에 이렇게 살짝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제품 이렇게 섞이는 걸 합성 제품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고 든든하게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다가 휴닉 베지어트라고 아시죠? 단백질 쉐이크 그거 타셔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도 일품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아니면 강성범 멋있다를 쳐주시면요. 3박스 이상 주문 시 고급스러운 100% 국내산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휴닉 쳐보시던가 전화 010-7272-6717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비밀 하나 얘기할까요? 네. 가족 기업이에요. 차장님이 둘이 가족이에요? 예. 오, 그러니까 형제 사이인가 막 그래요. 어. 그 집안 자체가 대박. 엄청 뜨거운 민주시민이에요. 멋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네. 저는 저것도 여기서 제가 얻어서 특히 이제 여기 올 때 꼭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제가 목동을 가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 차가 막혀서 1시간 넘어 걸리거든요. 중간에 진짜 허기져요. 그럴 때 한 포 딱 마시면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여기 가족 기업 맞을 거예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법 없이도 살겠다 싶은 너무나 또 젊은데 굉장히 그래요? 선해요 사람들이. 저는 저런 법이 분들이 없어야 사는데. 성공해야지. 네. 김성현 씨, 또 자기 또 디스하고 계시네. 네. 아무튼 이 휴닉 베지포유 검색창에 휴닉 치시면 되고 이게 또 카카오톡 선물하게도 입점이 돼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약간 가격이 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 직접 이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건강 견과 음료, 든든한 견과 음료, 진짜 오리지널 견과 음료, 뭐 섞은 거 없이 진짜 맛을 낸 제대로 된 견과 음료 드시고 싶으면 휴닉 베지 포유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회사 제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광고 끝! 이제 네. 윤석열 후보가 네.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럼 네. 이제 민주시민들이 극한 시사다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 민주시민들이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알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저렇게 박학다식하니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이게 돼야 되니까 네. 대선의 기본 상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상식. 이제 가장 큰 두 당의 대표 누구하고 누가 붙죠? 이재명, 윤석열.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제 몇 대 대통령이 될까요? 이건 모르지. 찍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13대. 아니야. 좀 더 불러주세요. 좀 더 써. 색도 없어요. 17대. 아니야. 23대. 왜 건너뛰어? 딱 중간이에요. 19대. 이를 19대 대통령이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19대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 그럼 20대. 그렇죠. 20대 어렵네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대통령 되려면 아무나 출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선거 벽보에 막 저기 뭐 스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죠. 허경영 씨도 계속 나오고 맨날 하잖아요. 나오지, 그분. 근데 아무나 나오면 그 벽보가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나 나올 수 없으니 선거 출마자는 얼마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럼 돈만 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수는 있는 거죠, 형님. 벽보에 돈만 얼굴 내면 붙일 나-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내면 다 그럼요. 나올 수 있어요? 예. 진짜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얼마지? 40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이 못 나오는 거야. 얼마 내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좀 많을 것 같아요. 얼마? 5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아니야? 1억! 1억! 더 써. 더 많이? 2억 1억 5천. 1억 5천. 아니, 1억 5천이면 전국에 벽보가 붙이는데 아, 1억 너무 5천 싸요?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선거 공보물 그것도 뭐 배달료도 있고. 그럼 막 3억! 정확합니다. 아, 네. 3억? 빨리 맞췄다. 제 3자를 좋아해요. 예. 3억! 네. 3억. 진짜 비싸다. 아, 비싸 보여요? 아니 막 뽑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3억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잘 모르는데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은 아, 저 양반은 돈이 많아서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옛날엔 꽤 있었단 말이죠. 얼굴 왜 알리고 싶지? 원래는 5억이었어요. 그 좀 깎아준 거예요? 그 이제 왜 깎아줬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냈어요. 누가요?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나고. 아. 근데 이제 왜 내냐면 야 5억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5억씩 하는 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합치.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5억은 너무 과해서 참여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좀 깎아라 해서 3억으로 깎은 거예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다고 1,0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5천 명 막 출마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3억.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 등을 고려해서 3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건 카드 결제는 안 되겠지. 송금하지, 송금. 카드 결제 무이자 500개월 할부. 아, 네. 아 해주면은 뭐. 야, 카드로 3억 벌면 마일리지 엄청 쌓이겠는데? 어쨌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군. 그러면 이 3억도 이재명 씨 돈으로 내는 거예요? 윤석열도 윤석열 돈으로 내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죠. 당이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후원도 있고. 일단 대통령 선거 후원회를 결성해서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 회비를 걷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후원하는 거예요? 대통령?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후원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최대 500만 원. 그렇게 해서 후원금? 후원금을 걷고 그 다음에 당 자체가 당의 돈이 있잖아요. 네. 자당의 대선 후보가 나가니까 당에서도 얼마를 내겠다라고 또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야? 펀드. 누구랑요? 펀드? 왜 펀드가 뭐예요? 펀드 그 증권회사 가서 하는 예, 거. 예. 이거 뭐 펀드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 그치, 돈 버는 거죠. 뭘로 돈을 벌겠어요?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펀드에 돈을 넣는 오윤혜 씨가 돈을 넣는다 그러면 네. 그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이자. 들어가서 그쵸, 이자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펀드를 하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저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거 얘기하려면 이따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네. 예, 대통령 네. 선거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누가요? 후보가. 자기 3억은 개인 3억은 내는 출마하는데 거고. 쓴 거고. 질문 드릴게요. 네. 선거 비용 그건 그냥 3억은 그냥 내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자기 공보 책자 만든다든지 선거 유세하려면은 사람들 밥도 사줘야 되고 네.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겠지만 네. 뭐 트럭 빌려가지고 뭐 LED 판 빌려갖고 아, 막 네. 돌아다녀야 되고 막 유세하려면 장소 빌리고 무대 만들어야 네. 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이거 3억 빼고 네.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 보죠? 한도가 있어요. 이상은 안 돼, 이거. 3억은 빼고 얼마까지 선거 비용? 한 1억? 왜 너무 많아? 나 너무 갔어. 대통령 선거인데 1억이요? 너무 작아요 지금. 대통령은 전.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국회의원 선거에 네. 1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진짜요? 대단하네. 그런데 전국에는 235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액수로 힌트가 아니고 그렇게 많아요. 1억 5천만 원씩 아. 총선 한번 치면 235개 지역구에서 1억 5천만 원씩 들고 나온 사람이 양당만 해도 3억이잖아요. 그렇네요. 엄청나게 돈 있으니까 대선도 1억으로는 어려워요. 그럼 네. 10억. 10억. 10억으로 어렵지. 이것도 어려워요? 5천만 명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10억 같으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팔면 선거운동 다 하고 다니겠는데. 그래요. 돈이 진짜 많이 드네. 과감하게 불러보세요. 그럼 30억. 513억. 거짓말. 진짜요? 네, 진짜. 513억이 든다고요? 거기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강성범 씨가 공부를 해오시는 내용이니까 그럼 제가 하나 이제 거꾸로 저 여쭤볼게요. 여기까지밖에 예. 몰라요, 형님. 자, 513억은 무슨 근거로 산출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와.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작년보다 좀 올랐더라고요. 아니, 지난 선거보다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1인당 뭐 이거 아닙니까? 인당이지. 인당 인건비. 아 인당이구나. 예, 인당이에요.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인당 얼마씩 계산하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인당? 이번 대통령 선거 이만큼 돈을 씁시다라는 룰은 네. 우리나라에서 인당 얼마씩 쓴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액수를 정한 거예요.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알았다. 내가 유권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개개인에게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와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5천만 명 있으니까 1인당 얼마씩 생각해서 이 정도 비용을 쓰면 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도액을 정한 거죠. 자 정확하게는 513억 900만 원인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인당 10,000원. 10,000원이면 가만히 있어봐. 밥 한 끼 5천만 먹을 수 원에 있잖아. 10,000원이면 5천억인데 아 그래? 비싸. 그러면 계산 나갔지? 3,000원. 아니 10,000원씩이면 5천억이라니까. 아 1,000원. 그렇죠. 정확히는 950원이에요. 950원. 산출 기준은 뭐예요? 이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인당 그런 정도 요 정도 비용을 들어가겠다. 하면 뭐 홍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선거 운동을 하면 유세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한 대를 2주 동안 빌리는 것만 해도 뭐 최소한 기본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게 수백 대가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모든 일간지에 광고하잖아요. 광고 한 아이템으로만 해도 70억 넘겠어요. 맞아요. TV 광고도 한단 말이야. TV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신문에 광고도 내야 되는데 신문이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이 대선 시장이 열리면 이 광고를 수주하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광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또 온라인 광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30억 이런 식으로 그런 광고들 비용이 많이 들고 현수막만 달아도 한 장에 10,000원씩 하면 만장담이 1억이잖아요. 어떻게 1억으로는 안 되겠지. 안 되겠다. 택도 없겠다. 그 이 513억이란 돈이 이게 다 모여 대통령 후원금으로 모으고 당에서 하고 이 근데 후원금을 500억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펀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거까지 질문을 해볼게요. 대박이네. 자, 이 펀드 얘기하기 직전에 요게 중요한 펀드. 건데 뭐죠? 선거 비용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513억. 513억. 자, 이 돈은 나라한테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안 돼. 안 될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 없어. 없어? 없어. 있어. 기준이 있어. 자, 근데 왜 돌려받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돈 쓴 거 영수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봐서 심지어 팜플렛의 종이의 질과 무게까지 다 계산해서 우와. 적정한 비용을 산출해서 돈을 다시 돌려줘요. 다만 이만큼 이상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몇 프로 이상 받으면? 50%! 50%! 무조건 50%면 당선이네? 당선인데 아 또 틀렸네. 의외로 유의미한 30%. 30%도 당선권일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럼 23%. 아니야. 많이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 예. 15%. 그렇죠. 예. 15%?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가 줘요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이 많은 곳이. 아니, 나라에서 주는 거지.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5% 이상 득표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생각에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고 대신 쓴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포함이 안 되는 거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돌려줍니다.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몇 프로 이상? 그럼 아차상이지 아차상. 아차 그러면은 한 10%? 그렇죠. 그렇습니다. 10% 이상을 받으면 반을 절반. 돌려줘요? 그래서 15% 이상? 9%를 받으면 지생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았는데 돈 쓴 거를 국가에서 물어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0%가 넘으면 아차상으로 해서 반을 돌려주고 15%가 넘으면 당신의 주장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여서 투표를 했으니까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끼리 선거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럼 안철수 씨는 돈이 많아서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 9% 이상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봐봐요. 9% 10% 이상 받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안철수 아니요, 씨가?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513억을 다 쓰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긴 또 당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모금을 513억은 3주인 선거운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대선의 3주? 선거운동은 3주거든요. 그동안 신문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뭐 그전에도 쓰지만 3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3주 전에 뭘 한다? 아, 포기. 통합. 그치, 단일화. 단일화. 원팀. 단일화를 해서 내려오면 그런 돈을 쓰지 않으니까 본선에서 큰 돈을 쓰게 되지 않으니까 본선에 일단 들어가면 10%못 오면 죽는 거예요. 못 얻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지. 안철수 대표가 그래봐야 지금 가진 그 사람 재산이 1,700억이에요. 아니 이분은 그래봐야라고 할 수 있는 액수는 와, 아닌데. 대박이다 진짜. 자, 네. 그래서 아까 펀드 얘기를 했었죠. 펀드 이제 쓱 감이 와요? 뭐가요? 펀드를 자주 한다 그랬잖아. 네. 펀드를 왜 할까요? 돈 벌려고. 그래서 선거운동 비용을 300억, 400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꿔요. 펀드로. 대신 펀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줍니다. 한 3달 정도 빌리는 건데 3달 동안 빌리는 이자율을 계산해서 잡으면 300억, 예를 들어 400억을 펀드로 모은다 그러면 400억에 대해서 3달 동안 빌리는 이자하면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돈이 들거든요. 요 비용을 선거 비용으로 친다 생각하고 400억을 다 거두면 이제 큰 손들 3개월 동안 이자 0.3%라도 먹겠다고 달려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민주시민들 같은 경우 내가 지지한 후보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 후보가 최소한 15% 이상 받을 것이 확실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이런 사람들 중에는 펀드를 해갖고 이 펀드로 돈을 싹 모으죠. 후원금은 안 돌려줘도 되고 그러면 이게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이 다 끝나면 선관위가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펀드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개인이 인생의 피해를 주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해도 513억 한도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건 물론 아니 네. 그 액수엔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만약에 쓴 비용이 거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쓴 비용이 펀드 그걸 넘어가면 비용이 당선 있어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이상을 쓰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쓰면 안 되고 이러나 저러나 더 써서 뭔가를 잘해보고 싶어서 광고 10번 몰래 집어넣고 이러다가 전체 사용 비용이 선거의 한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쓸 수는 없죠. 513억보다는. 예전에는요. 그건 표면으로만 쓴 돈이 저런 거고요. 옛날엔 한 4천억씩 썼어요. 노태우 막 이럴 때. 그분 차떼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차떼기 아니요? 예, 차떼기는 뭐냐면 싸대기. 차떼기는 이제 그렇게 할 때 기업이 10,000원권을 트럭에다 실어갖고 그걸로 뇌물을 차채로 줬다고 차떼기라고 누구한테 했는데 줘요 뇌물을?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돈을 뜯어갖고 선거를 치렀었죠.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땐 우리 집이 정말 못 사는 영세민이었고 판잣집이었는데도 고무장갑 2개가 왔었어. 그때 민정당인가? 그걸로 해갖고. 형네 뽑아달라고. 형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가요? 언제 민정당 할 때요? 저기 뭐 민정당은 노태우, 뭐야? 뭐 김영삼 이렇게 될 때. 아니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있었죠. 근데 집에 뭐 오지 않았어요, 형님? 저희 집에 오진 않았어요. 우리 집은 왔어. 그러니까 그 영세민들은 그거 고무장갑. 주면은 뽑아줄 줄 알았나 봐. 그래갖고 막 고무장갑 왔어. 내가 어렸을 때 뭔 생각이냐면 우리 집한테까지 고무장갑이 오면은 통장한테 뭐가 가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거기는 박스로 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삼성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다 여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돈을 뿌리고 그러지 않았나 봐요. 못 받았습니다. 형님이 강남 오빠네. 네, 강남 오빠였는데 완전 잘 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으면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을 지금 모르지 우리가 뭐 미국이 엄청 막 돈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하고 다니는 것뿐은 아니지. 왜요? 부티나는데 나는. 그렇죠? 예,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펀드까지 이렇게 한다까지 쭉 513억. 들었어요. 네. 이 주변에 이제 뭐 대강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잖아요. 이런 네, 거. 20대 대통령 네. 너네 513억이 든단다. 어. 펀드도 있대. 어. 이 정도. 그리고 대통령 나가려면 너 나 얼마 내야 되는 줄 알아? 3억. 3억을 내야 되는 거야. 요거 선거 비용 몇 프로 이상 얻으면 100% 돌려받는다. 15%. 예,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돌려받는다. 요거까지. 더 유식하게 나가려면 반 돌려받는 건
10%. 그렇죠. 재밌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 또 이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에요. 역대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직선제가 된 게 누구 때부터죠? 누구 대통령 됐을 때부터죠? 직선제라는 건 직접 국민 투표로. 투표한 거. 음. 노태우. 그렇죠. 네. 아, 잘 알아. 깜짝이야.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직선제가 됐어요. 네. 그 이후 쭉 직선제로 이어져 왔잖아요. 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득표율. 네. 당선된 대통령은 누굴까요? 아, 득표율. 율. 노무현. 아니야. 의외의 인물이야. 아, 이명박. 아니야. 아니요? 이명박 여기까지. 아니야. 득표율. 김영삼? 아니야. 놀랄만한 인물이야. 박근혜? 진짜요? 말도 안 돼. 왜 그랬냐 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뭘 잘했냐? 여권은 항상 여권이 더 세가 그러니까 보수 진영 항상 세가 더 많은데 선거에서 김대중 때도 지고 노무현 때도 지고 했던 게 하나로 뭉쳐서 나오지 못하고 꼭 딴 놈이 가외로 출마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박근혜 혼자만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어. 여권의 보수 진영의 후보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1대1로 붙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5.16 혁명을 한 박정희 아닙니까? 네. 이분의 득표율은? 높아요? 50%. 60%. 지금 얘기했잖아요. 51.6%. 그렇죠. 네. 아,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득표율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높았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인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누가 많이 뭐 절대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았냐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건 뭐예요? 투표율. 아, 그것도 물어볼게요. 국민이 제일 많이. 이거 먼저 물어볼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최고 득표율을 받았어. 네. 최저 득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최저. 퍼센테이지로. 제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대통령 됐으니까 알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김영삼. 좀 더 써. 이미 돌아가신 분일 수 아, 있어요.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30몇 프로 받았죠? 그때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서 김종필 후보도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을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사자 필승론이라 그래서 4명이 나와서 표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득표율이 높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영삼 후보고 김대중 후보고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네. 진짜 민주진영에선 천추의 한이 남는 선거네요. 선거가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나와도 나는 내 지역 것만 먹어도 이길 수 있다. 4명이 나오면 산술적으로는 25%씩 4명이면 한 사람이 26% 받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텼다가 이제 안 됐던 선거죠. 네. 아쉽네요. 비디님 카트 넘기고 있죠? 예. 자꾸 저 풀로 있는 것 같아서 형님 잘생긴 얼굴 좀 많이 좀 잡아줘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노태우가 당선이 되면서 최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윤혜 씨가 궁금해하는 거,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대선 언제였을까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을 때. 당연히 탄핵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아니야. 아니야. 딱 나와 답이. 노무현. 아니야. 사람들의 투표 욕망이 가장 높았을 때 가장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20대는 2번이고 몇 표 아니야, 나올지 19대, 모르고. 19대. 아니에요. 이명박.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나 투표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근데 투표를 한대. 그러니 몰려 나온 거야. 언제? 노태우 때. 아, 진짜요? 처음이니까. 아, 이때가 처음이라서. 그때 90% 가까이 나왔죠, 이게? 그때 89.2%? 90% 가까이 나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했었죠. 보통은 어떻게 되는데요, 투표율이? 보통 70%. 아, 별로 안 대통령 선거는 70에서 75 사이가 보통 추세예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뽑힐 때가 77%로 근래 20년 중에 제일 높은 선거이긴 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80%를 넘지는 못하는군요. 이게 그것도 대단한 87년은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자 필승론 때문에 영남에 그러니까 경북에 노태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김영삼이 있고 호남에 김대중이 있고 충청에 김종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서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투표를 하러 나간 거죠. 모두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제일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득표율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높지 않았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투표를 많이 안 해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아. 그때 뭐 안철수도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투표율로는 최고가 아니었던 거죠. 네. 자, 요거 한번 물어보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네. 육공화국 될 때죠. 그때가 최고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투표 안 한 선거, 안 한 선거? 제일 안 한 선거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땐 대세가 기울었을 때겠죠. 아. 언제일까요? 김영삼. 김용삼 때는 치열했지. 김대중 대통령하고부터 물론 차이는 크게 났지만 이명박. 그렇죠. 아. 그때 이제 뭐 이명박이 나라 살릴 것 같이 경제 대통령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사람들 쫙 BBK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에서 누구 나왔었어요? 누구 나왔을까요? 저 이때 이명박 뽑았거든요. 아빠가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발로 야 너 네. 이명박 뽑고 저 겨- 자고 아, 있는데. 경제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버님, 저 투표하기 싫었는데. 윤혜 씨 아버님 이거 자체를 하기 싫었는데. 다른 사람을 뽑던가 아니면 투표를 안 하는 게 맞죠 아버님? 아 실망입니다 우리 그래서 광주 아버님. 저 궁금해요. 이명박 때 민주당에서 누구 정. 나왔어요? 정? 전북 사람이에요. 정몽준. 아, 정동. 정동영? 아,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예, 나왔었어요? 그때 아. 나와가지고 가장 큰 차이로 졌어요. 이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붙었을 때 22%가 넘게 벌어져가지고 네. 역대 선거 중에 1, 2등이 가장 많이 참패, 차이난 참패. 선거가 그거였었죠. 그렇다면 네. 가장 박빙이었을 때 진짜 신승. 그거는 박근혜 문재인. 아니야. 그게 아마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 3%니까 그건 꽤 차이가 난 거였어요. 근데 3.5인가 이렇게 났어요. 그보다 훨씬 적게 났어. 진짜요? 누구 제 때? 기억엔 그게 세 번째였을 거예요. 세 번째요? 또 네. 더 박빙이 있었나요? 네. 언제죠? 내가 지금 노무현 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도 되게 굉장히 차이가 박빙이었구나. 좁았을 거라서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저도 잘 모르겠네. 근데 제일 작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누구랑 붙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이회창. 이회창 후보하고 붙었을 때 1.5% 차이인가 그랬어요. 네. 와. 맞네요. 저기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가 붙었을 때 2점 몇 프로 차이 나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이회창 전 이분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긴 거예요. 그때는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거의 이회창 대통령 그랬었단 말이죠. 그렇네요. 1.5% 두 번이나. 그때 이제 이회창, 김대중이 출마했을 때 이회창은 영남 대표, 김대중 호남 대표잖아요. 네. 그 가운데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JP. JP 모건. 뭐지? JP 모건. 요즘 뉴스에 많이 들리던데. JYP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을 대야지. JP. JP. 이름의 약자야. 종필. 맞아. 네, 김종필. 아. 김종필을 누가 섭외해 가느냐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회창 캠프에서는 꼭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사람. 얘기를 했고 이회창 씨 본인은 또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못 데리고 왔어요. 김종필 그런데 씨를. 김대중 후보가 절반을 내주고 데리고 와요. 뭘? 김종필 씨가 그때 지지율이 3-4%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절반을 내줘요. 뭘 내줘요? 뭘 내줬을까요? 절반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뭘 내줄 수 있을까요? 돈을 내주진 않아. 뭘 내주지? 자리. 그렇죠. 그럼 부대통령? 우리나라에 부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처음 듣는 부대통령 누구야? 말인데. 자리가 뭐야? 부대통령. 총리?
국무총리? 예. 총리를 내죠.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에서 8자리를 내줘요. 당신 마음대로 인사를 하시라. 우와. 초대 국무총리는 당신이 하시라. 그렇게 내줬는데 내부에선 반발이 많았어요. 아니 저 뭐 하는 일 뭐 있다고 3%짜리를 데려다가 50%를 주느냐 했는데 역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JP는 지금 기억을 못 하시고 DJ는 대통령. 예,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니까 총리를 했지만 김종필이란 정치인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름이 안 알려졌고 처음에는 연합정부로 출범했지만 결국 5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김대중 정부라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자세가 돼야 하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예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또 그분은 중요해졌어요. 지지도가 이제. 많아요? 예? 지지. 아까 2, 3%로도 그렇지. 만약에 2, 3%가 있다는 거죠? 김종필 그때 후보를 이렇게 안 했으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선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이 됐다고 해도요. 윤석열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 봐요. 가장 박빙으로 이겼을 때 1등이 누구 때? 김대중 대통령 네, 때. 네. 2등이 누구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네. 3등이 누구 때? 3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이겼을 대통령이 때. 문재인 대통령 이 이길 때.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이 박빙이네요. 아주 초박빙이로 겨우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붙었을 때 당연히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했었어요. 맞아. 저도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가 더 많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보수는 다 합치면 민주 진영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동안 이렇게 꾸역꾸역 이겨왔단 말이에요. 지난번 대선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탄핵 전국에서도 42%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때 출마하지 않았으면 완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선거였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진짜 윤혜 씨 아버님하고 생이별할 수도 있어요. 아빠 나 외국 나갈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긴장해야 한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만약에 윤석열 아니 이재명 씨나 홍준표 후보가 됐다면은 저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됐다고 해도 이 정도의 공포감은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가 지면은 진짜 비리의 온상이 될 것 같고 진짜 막 너무 진짜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형님 한번 예상해 주시죠. 윤석열 정부에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두 가지만. 예. 일단 검찰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힘을 발휘하게 돼서 소위 말해 이제 법치국가로 돌변을 하면서 사정 국면이 시작이 되겠죠. 법치국가 진짜 아니 사정 국면이 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는 거야. 이 법관들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검찰 사정기관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사정기관? 야한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걸 궁금하니까 사정 국면이 뭐냐고요. 야한 생각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정기관이 사정 국면이 뭐냐고요. 자, 사정 국면 뭐냐 하면 이제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다스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비리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막 혹은 부동산 문제를 찾아낸다고 하면서 오만 정치인들 잡아놓고 털면 다 털잖아요. 털면 문제가 다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국면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얼마나 행복해할까? 제가 볼 땐 진짜 완전. 장모님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네. 들어요. 최순실을 능가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근데 오히려 더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런 분한테 형탁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다? 제가 볼 땐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도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회? 철통방어에다가 막 다 막고 이제 공권력 물대표 아니고 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뭐 딴 거 넣어갖고 쏘는 거 아니에요? 물대포에다가 이제 체류액까지 집어넣어갖고 쏘겠지. 어떡해요. 진짜 막 사망자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때보다 훨씬 심할 거란 말이죠. 자, 검찰공화국이 되고도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될까요? 언론? 응? 언론? 그다음엔 관료공화국이 되죠. 관료공화국. 관료공화국. 그건 예. 또 뭐예요? 그럼 공무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네. 보수 진영하고 있을 때는 보수는
정치만 하고 행정은 알아서 하라고 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혁한 게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이 관료 사회를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 구조 개혁을 해왔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에게 가장 약점이 뭐죠? 약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제일 부족할 것 같으세요? 다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약점입니다. 모른다는 거야. 네, 모른다는 거지. 어. 아는 게 그러니까 없어. 그 모르는 걸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관료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을 중용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 경제 기재부 장관 누구 뽑아서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 할 테고 그런 관료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자기는 뭐 굵직굵직한 일을 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그냥 있겠죠. 그런 세상이 되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서 뽑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이 관료 카르텔이 이 나라를 또 쥐고 흔들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지는 아 거예요.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걔한테 사과 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쇼를 한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최근부터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뭐 다 잡아놓겠다. 저는 반드시 뭐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평화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뭐 협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됐으니 히틀러 제2의 히틀러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의 후퇴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전투력을 더 다잡고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필즉생 필즉생이 뭐야? 필이 사즉생 죽기사 생즉사 맞나? 네. 죽기사이야? 뭐야? 나 지금 당황한 거 아니에요? 당황하거나 뭐 디프레스 되거나 뭐 겁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멘탈 나가지고 사즉생 생즉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윤회도 이미 늦었어. 출연하는 데가 이미 늦었어. 이제 윤혜 씨 남편까지 들어가 이제 사정이 들어가. 이제. 사정에 들어가야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윤혜 씨도 네. 조만간 이제 빨리 네. 마음 다잡고 네. 더 공부해서 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제가 접대 투표할 때 진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모 한 장만 다시 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뭘 찍으려고 했더라? 근데 그게 맨 밑에 똑같은데 맨 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장 찍어야지. 종이 새로 안 주더라고요. 이모가 안 줘? 안 줘요. 아가씨 그랬으면 줬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찍고 다시 새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찍을 때 진짜 그 칸에 딱 맞춰가지고 잘 찍어요. 이랬던 오윤혜 씨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쓱 봤어요. 저기 20, 30대가 많이 애용하는 커뮤니티를 요 직전에 살짝 봤는데 네. 나라 망했다. 진짜요? 그러고 있어요. 홍준표가 안 돼서. 이 나라는요. 젊은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그쵸. 지금 왕성하게 지금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인들도 정해지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세대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분이 지금 야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젊은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이 얘기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남은 4개월 이제 오히려 가슴이 벅찹니다. 네. 진짜 어금니 물고 사실 저요. 네. 하다가 저기 강선범 TV인 사이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오늘부로 여러분 저 그 생각 접겠습니다. 접으세요 지금.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낚시도 끊겠습니다.
주말만 이렇게 불멍 정도 하면서 네. 예,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해보려고 네. 했는데 시간상 네, 또 네. 시국인 만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준비해 오신 얘기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아. 되고요. 오늘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민주 시민들께 예, 정신 차리자고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괜찮아요. 형. 예. 뭐 정신 안 차리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이 어쨌거나 본선이 시작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격전이 벌어지고요. 당이 붙어서 정책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를 어떻게 이겼냐? 하나같 같은 광주 인사들 끌어당겨서 국민 대통합 이뤘고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서 선거를 이긴 겁니다. 즉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거친 대결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지금에 있어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넓은 범위에서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대선 기간 철저히 우리 편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가 없어지고 최대한 우리 사이에 선이 없어져서 그냥 아상호사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의 폭이 넓어져서 그게 50.1%가 되면 대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광폭 행보를 보이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박수를 치고 함께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하고 승부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저는 승부가 분명하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이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재명이 왜 저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겠다. 윤혜 씨 일반 시민으로서 네. 오늘 여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으니까 네.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완전 문바였다가 홍준표를 갑자기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갈팡질팡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제 이재명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데려온다면은 그분들도 항상 윤석열은 아닌데 라는 하지만 문제는 싫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재명 캠프에서 뭐든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하고 네. 예. 우리 성형님 뭐든 해야 된다. 윤혜 씨는 잘해야 잘해야 된다. 된다. 예. 우리는 사직생 생즉사회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극한 시사 마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극한 시간이 맞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극한 마음가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